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첫 강의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1편 행정의 의의죠. 자, 행정이 이제 편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1편에서 7편까지 있을 때, 총론격이죠. 총론격으로서 특히 이제 1편 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라는 연계성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행정이 뭐냐에 대한 개념적 정의, 뭐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되는 행정의 기초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 흐름을 잡는데 좀 주력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 이제 행정이란 뭐냐라는 개념적 정의, 그다음 이걸 위한 어떤 이제 주변적 지식 몇 가지 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행정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경제학적 개념 이런 거 가지고 좀 풀어가는데요. 일단 이제 행정이 뭘까에 대해서 풀어갔을 때 이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뭐냐라는 것을 이것을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이제 경영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뭐 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행정학은 강의하시는 교수님마다 각각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인데 그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많이 풀어갑니다.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보는 행정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행정은 정치와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행정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경영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행정은 무엇이다? 관리다라는 측면에서 보통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 행정학이 분류하는 대표적 방식은 행정은 정치와 경영이라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고, 행정이 이 말은 정책적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또는요 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라는 두 가지 양측면에서 발달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진행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정의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게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아래쪽에 제가 개념 규정이 다양성이다라고 해서 여러 각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굳이 이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기억해갖고 이걸 이제 기억해서 문제에서 풀어갖고 맞춰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가 압축 교재이긴 하지만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할 부분은 모든 내용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고, 그 외 파트는 일단은 처음 공부하신다면은 이렇게 건너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뭐 앞에 보시면은 뭐 사전적 개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보다도 제가 내린 개념이에요. 제가 행정이 뭐냐 이렇게 정의할 때 행정이란 사회적 문제, 공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는데, 행정이란 결국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합니다. 국민적 요구를 다음에 우리 행정의 수요라고 공부할 거예요. 행정의 수요.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정부하는 것이다. 이 정부하는 것인데 활동이란 말을 써도 되고 기능, 역할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일종의 뭐 국어적인 용어의 확장인데요. 기능이라 써도 되고 역할이라 해도 되고 어떤 형태 좋아요. 그럼 정부하는 일이다.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하는 일이다.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하냐 이거죠. 정부하는 활동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전통적으로 바라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위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뭐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이제 꺼져갖고 뭐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폭우가 쏟아져갖고 많은 이제 침수 지역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자꾸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부는 뭘 하냐 이거죠. 첫째는 정책을 만들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리에 속한 것은 다시 이제 다음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이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재무, 물자입니다. 물자. 이걸 예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직과 인사, 재무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3편, 4편, 5편서 학습하는 파트예요. 근데 일단 전통적 행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행정은 정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정부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정책과 관리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질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한 변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행정의 개념 규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이란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개념 정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권력 분립 이론이에요. 근데 권력 분립에 대한 것은 정부 기능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법학에서는 권력 분립을 물론 사회에서도 법학 이제 권력 분립 개념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입법, 행정, 사법의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들 기관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 자유를 높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은 뒤에 국가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개념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서 행정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행정학의 개념 정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것을요 한 20년 전이나 한 30년 전 행정을 공부했던 이 위에 이제 선배들은 이 유럽 행정, 행정법적 개념하고 그다음 미국 행정, 행정학적 개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정의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냥 미국 중심의 일반 이론을 중심으로 일단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행정의 이론이 변천이 발전이 나오는데 그 발전에 속한 것이 현대행정이 이제 기원이라고 하죠. 기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 이제 나오는 건데요.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제 행정학자가 있어요. 물론 이 당시 행정학자라고 볼 수 정치학자죠. 정치학자였고 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되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윌슨 대통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윌슨에 의해서 행정연구라는 논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윌슨 행정연구를 우리는 통상 행정학의 이제 출발,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윌슨은 행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란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관리다 공공사무의 관리다라고 해서 마치 경영과 유사하다 경영과 유사하다 해서 이것을 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일단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관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정은 관리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 행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학자 윌슨하고 다음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관료제 이론이 있는데 윌슨과 베버 이론 합쳐갖고 윌슨 베버 행정관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가장 기본형 전통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윌슨의 행정 이론 이후에 행정 이론은요 각각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행정 개념은 변천해 오는데 그 변천해 오는 과정이 교재에 쭉 나와 있으니까 행정 개념이 변천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교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개략적으로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을 이제 행정관리설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것이 통치기능설에 나와 있죠. 통치기능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행정행태설. 그리고 네 번째 발전기능설. 그리고 정책화기능설. 그 다음에 거버넌스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 전체적인 이제 개념이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행정의 출발점이 1887년부터
그 다음에 이후에 1920년대 사이에 형성됐던 것을 행정관리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 통치기능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940년대 중반에 형성된 것이 행정행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의 발전기능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지나가면은 1970년대 정책화 기능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 거버넌스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버넌스 이렇게 하고 가장 기본형에 속한 것이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있잖아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론이란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행정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론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적인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이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장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들어가면 한국에서의 적용, 현실에서의 적용,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주관식, 객관식 공통 상황입니다. 다만 객관식 시험은 이런 내용 중에서 어떤 경우 배경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건 장점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단점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의 제도가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과 객관식에서 이제 근본적 차이점은 객관식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줄까라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학습하시면서 이제 익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행정관리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관리설에 나왔던 이 초기 이론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1887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 이 시기가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했던 시점이에요.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역관주의 폐단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산업사회 발달과 역관주의 폐단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산업사회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구의 1900년대하고 우리나라의 1900년대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행정학은 처음엔 괴리가 발생해요. 왜?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 어때요? 서구 이론이잖아요. 그럼 서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산업사회 발달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자, 1900년대 초기에 들어가면 이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요. 그 다음 기차가 다니고요. 조금 더 있으면 뭐 탱크도 막 나오고 이런 시점이에요. 1900년대 초기에 와고 포드 자동차에서 연간 100만 대씩 차를 만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접목하려면 무난 7, 80년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이론을 정리할 때는 서구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한 적게는 60년에서 길게는 한 이제 100년 정도 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사회 발달입니다. 사회가요,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3가지가 있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렇게 3가지 있잖아요. 그럼 산업사회는 복잡한 사회입니다. 농업사회보다 복잡한 사회고요. 그 다음에 템포가 빨리 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전문성, 능률성, 복잡성이 있는 사회다. 전문성, 능률성 요구된 사회다. 라는 걸 전제로 해야지 그 다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관리설은요,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행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이란 것은 뭐냐 할 때, 행정은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행정관리설의 어떤 초기적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고 보는 것 라는 것이 이제 초기적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행정은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지 법률을 만드는 부서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이나 법률 누가 만든 것이냐라고 할 때 누가 만든 것이다? 자, 누가 만든 것이다? 이건 의회가 만든 것이다. 이게 권력 분립이거든요. 권력 분립. 자, 요 파트 잠깐만 좀 배경을 조금만 더 형성하고 갈게요. 자, 국가의 이제 권력 분립을 설명할 때요. 권력 분립 설명할 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때 입법부, 의회 가는 그 부분이 있고요. 입법부, 의회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가 하는 것이 있고, 사법부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때 의회는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 의회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의회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책학이나 정치학에서 설명할 때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도 맞지만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좋습니다. 정책을 결정한다. 그럼 행정은 무엇을 한다? 의회가 만든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고전적 권력 분립입니다. 사법부는 물론 판단하는 것이죠. 행정이 했던 어떤 이제 행정의 작용이나 행위란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초기적 개념은 무엇이다? 초기 행정은 단지 무엇을 한 것이다? 집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기능만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초기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오시면은 자, 행정관리설 입장에서는 행정관리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아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초기의 전통적 행정 또는 고전적 행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초기의 행정 이론이었다면은 1930년대 이후에 가고 행정 개념이 변하고 오기 시작해요. 왜 바뀔까? 자, 바로 여기서 배경적 지식이 필요한데 1929년에 가면요. 경제공황이 발생해요. 경제공황이 발생하고요. 다시 1940년대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또 하나 이제 정치적 위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정치 경제적인 어떤 혼란의 상태에 오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급증한 시점에 행정이란 것이 이게 또는 정부란 것이 이걸 수수방관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될 일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뭐 큰 이슈 없어요. 그럼 정부가 뭐 굳이 뭘 해야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홍수가 지고 태풍이 불었어요. 그럼 어때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확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행정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치 기능성의 어떤 시점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은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은 관리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책의 형성이나 정책적 기능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통치기능설, 다른 말로 쓰면 정치기능설입니다. 통치라는 말보다는요, 정치기능설이 더 적합한데요. 정책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의 결정도 수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적 기능을 모두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도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행정, 일원론이라고 부르죠. 자, 이 통치 기능설이, 정치적 기능설이 이제 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1940년대 중반 이후에 가면서 좀 약간의 변화가 다시 나타나는데 왜 변화가 나오냐라고 하면요. 40년대 중반에 갔고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돼요. 자, 1945년도는 2차 세계대전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이제부터. 물론 앞에도 다 아닙니다. 다 아니지만 우리나라 얘기하고 좀 거리 멀어요.
왜냐하면 1945년도 대한민국은 혼돈이 속에 있거든요. 혼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1945년도부터 60년대까지 미국에서 가장이죠. 진짜 팍스 아메리카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번영이 왔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정입니다. 사회적 안정, 풍요로움이 나타났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수혜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전쟁 수행 기간에 대포 한 발도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로부터 많은 있잖아요. 채권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 미국에 빚을 짓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금이 들어오고 학자들, 정치가들, 예술가, 모든 사람들이 미국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 안정과 함께 소위 이제 학문적 성숙이, 학문의 발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안정과 학문의 발달은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바로 여기서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행테로스의 본질은요, 행정의 과학성 추구입니다. 자, 행정이 이제 과학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학성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과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이제 바로 정치와 있잖아요. 정책인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다른 논의가 나와요. 뭐냐면은, 사회 현상을 소위 과학의 영역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부분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갖고 객관적인 부분만 연구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과 가치라는 개념을 써요. 사실과 가치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서는 연구의 대상을, 자, 사실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현상이고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연구해야 된다? 예, 객관적 사실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을 객관적 사실에 국한하자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사실에 국한하자, 사실만 연구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치 중립성이라고 불러요. 가치 중립성. 자, 이게 이제 행태론이 나왔던 시점이었고요. 행태론에 의하면은 이제 정치와 행정은 다시 다르다라는 이원론적 개념을 가져오는데, 역시 다음에 가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970년대 정치과 기능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나오냐라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오게 되냐? 자, 1970년 정체과 기능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역시 있잖아요. 앞에와 유사하지만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사회적 문제의 증가 때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문제. 자, 70년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요. 미국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회적 문제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종 문제입니다. 근데 인종 문제의 저 백그라운드 속에는 교육의 문제라든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죠. 베이비 부머.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그 이전 세대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게 세대 간 갈등인데, 바로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 가장 대표가 인종 차별과 빈부격차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이란 것이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치과 기능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있죠.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나왔을 때 사회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지향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다른 말로 처방성이라고 부릅니다. 처방성. 그래서 여기서는 처방성을 추구하였다. 행정의 처방성을 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은 것을 가치주의 행정인이 여러 가지 이제 말로서 바꿔 쓰기도 하고요. 통상 신행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신행정.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책과 기능설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서 역시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요, 용어를 일단 접하는 수준만 하십시오. 접하는 수준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배경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 배경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성격의 변천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파트에 가면은 국가 성격의 변천에 대한 내용이 흐름이 나와요.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행정관리설에서부터 정치와 기능사까지 오는 요 전체적 흐름입니다. 이 전체적 흐름을 보시는 거고 전체 흐름 속에서 왜 이게 나오냐라는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성, 처방성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0년대와 60년대 이론이 하나 요 중간에 있을 겁니다. 60년대 1960년대 발전기능설이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발전기능설은 제가 인위적으로 뺐습니다. 발전기능설은 뭐냐면요. 개도국을 위한 이론입니다. 개도국을 위한 이론이고 미국 중심의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위한 이론을 발전 행정이라 부르고 1970년대 대한민국하고 관련성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쇠퇴해버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사에서 아주 조금만 언급할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나간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해 두십시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그 다음 정책화 기능설 또는 신행정론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과거의 전통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요 전혀 새로운 흐름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행정이론은요 확 넓어지면서요 아주 새로운 장르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되냐라는 이제 배경적인 부분하고 잠시 이제 연결해서 볼게요. 자 전통적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버넌스라는 입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행정학을 과거에 공부하신 분은 거버넌스 말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엔 거버넌스가요 행정학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도 정치학은 이미 나와 있고요. 사회학, 심지어 법학까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통적 입장은 뭐냐 이거죠. 전통적 입장은 정부 주도의 통치입니다.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란 정부 주도의 통치다라고 봐요. 이 통치인데 국가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 국민이 있어요. 그럼 이때 국가와 정부, 국민의 관계에서요. 정부는 국민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더 우월한 입장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 이게 뭐예요? 통치입니다. 사실은 이제 법학에서 많은 설명은 대부분 다 이 통치라는 개념 가지고 풀어가고 있어요. 통치를 하지 않아도 뭐 행정법에서는 이제 국가가 하는 작용의 우월성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권력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치는 수직적, 하향적 또는 권력적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정부 주도의 통치 전통적 입장인데 이런 정부 주도의 통치라는 것이 최근의 거버넌스라는 것은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통치를 말합니다. 협력적 통치 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협력적 통치인데 이걸 이제 한자어로 쓸 땐 두 글자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협력할 협, 다스릴 치자에서 이걸 협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통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통치 시대에서 협치 시대로. 자,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라는 이해입니다. 자, 정부 주도가 오늘 와서 한계에 봉착했다.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 주도의 한계요. 정부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한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 정부의 한계로 인하여. 이 배경을 결국 이해하셔야 돼요. 1970년대, 80년대 오는 사이에 서구 유가 파동이 일어나요. 유가 파동이 일어나는데 유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와요. 경기에 침체하다 보니까 자 맥락 한번 잠시 붙여볼게요. 유가 파동이 뭐냐면요. 1970년대 기름값이 올라가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나빠져요. 경기 침체가 와요. 기름값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 나빠지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국가 입장에서 조세 수입이 감소해요. 조세 수입은 감소해요. 조세 수입은 줄고 수입은 주는 와중에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복지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많이 있죠. 돈은 많이 써야 되고 들어온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 들어온 건 적고 나간 건 많아요. 그럼 뭐죠? 적자잖아, 적자. 적자가 발생해, 적자. 이 앞에 붙이면 재정적자예요, 재정적자. 이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은 결국은 어때요? 정부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그래서 뭐죠?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부 한계를 나중에 우리는 정부 실패라 불러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라 부르는데, 자,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인천에 이제 국제공항 갈 때, 인천 국제공항 갈 때, 영종도 말이죠. 국제공항에 가는 그 도로를 국가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뭘로 만들었죠? 민간 자본을 당겨왔죠. 이걸 우리는 민자유치라고 부르죠. 민자유치, 그죠? 지금 고속도로 최근에 건설된 도로는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이 민자유치잖아요. 결국 정부가 있죠.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당겨서 하는 거, 민자유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요. 자, 이제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정부와 국민을 어때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민간과의 사이에서 뭐가 필요하다? 수평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안면될 때서 유조선이 침몰해갖고, 침몰이 아니라 이제 배하고 충돌해서 기름이 샜죠. 원유 유출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서해안 바닷가가 완전히 이제 새카맣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서해안 바닷가에서 그 기름이 묻었던 많은 이제 돌멩이라든지 모래니 이런 걸 제거한 것은 국가가 했나요? 국가가 모든 걸 했나요? 아니죠. 바로 뭐죠?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있죠.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닦여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최근에 일어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협력적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거버넌스 개념은 좀 더 확장시키면요, 국가 또는 정부, 그 다음에 시장이라 얘기하면 보통 기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업, 그 다음 또 하나가 시민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3자 간에 뭐냐면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치안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범죄를 해결한 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죠. 기업을 한다면 민간경비입니다. 현재 국가경찰이 한 12만 명이 돼요. 근데 민간경비 업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20만 가까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지역사회에서 아이 지킴이라든가, 또 이제 지역 주민 간의 골목 순찰이라든가, 이 주민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협력적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있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하향적 개념이 아니라 뭘로 전환되어야 된다? 수평적, 협력적, 통치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협치시대다. 통치시대에서 협치시대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봐야지 이제 최근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 우리가 행정이 뭐냐 하는 개념 정의를 내렸잖아요. 개념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 개념이라는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문구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이 나오냐는 전체적인 흐름의 어떤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자체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시간을 거치고 가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굉장히 뭐냐는 개념적 정의에 좀 주안점을 두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갖고요. 정부에 대한 이해 조금만 더 언급할게요. 그리고 정치, 행정, 행정, 경영 이런 개념 가지고 뒷자락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